지난 시간 20세기 초 열강들이 국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전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분들이라면 드레드노트급 하면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그리고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세기 시작할 무렵에 이 열강들의 전략 무기였던 전함, 거함거포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이뤄지면서 이 양상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되죠? 극한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함이 커졌더니 문제가 뭐냐? 무거워요. 무겁죠. 네. 게다가 기존의 배를 진수하던 조선소에서 그 규격으로, 그 사이즈로 그렇게 거대한 전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함을 진수시키는 조선소도 개축을 해야 되고 전함이 정박하는 항구도 그러네요. 어느 정도 증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전함이 커지면서 이 승조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늡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2,5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함이라고 하면은 거함거포이면서 동시에 돈을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토 전함을 당시 건조할 때 일본 제국의 1년 예산의 1% 이상이 전함 한 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와, 한 척이에요? 예. 지금 따지면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한 600조 넘어가니까 1%면 6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함의 몰락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 이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야마토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마토는 인류 역사상 최대 전함이죠. 네, 이 야마토는 1941년 12월에 취역을 했어요. 그래서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일본군 연합함대의 기함이었습니다. 이 야마토라는 이름은 이제 한자로는 대환인데 이게 일본의 율령 시대 때 지금의 나라시가 야마다이국인데 거기서 이름을 딴 거예요. 이 배는 일본 해군의 그 최대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히로시마 옆에 구레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조할 때 보안이 말도 못해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좀 징그러워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과잉이라는데 그 당시에 이 배 이름을 이름도 될 수가 해도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자 영화에 때문에. 나오는 그 이름을 댈 수 없는 빌런의 주인공 같은. 네, 뭐 그래서 그 덕분에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돼가지고 미국이 야마토 건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알았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마토가 얼마나 컸냐면 와 이거 진짜 믿기지 않는데요. 배의 크기는 배수량으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만재 배수량을 따지면 야마토가 72,809톤입니다. 72,809톤. 독일 최대 전함이었던 비스마르크, 유럽의 최대 전함 53,300톤이에요. 2만 톤이나 차이가. 그러니까 1.5배예요? 예, 1.5배예요. 그다음에 미국 최대 전함이었던 미주리오. 그 2차 태평양전 때 일본 항복받고 인천 상륙 작전에도 그렇죠. 동원됐던 미주리오가 58,464톤. 거의 2만 톤 가까이 적어요. 한 1만 5천 톤이 적나? 그다음에 영국 최대의 전함, 점점 창피해지는데 퀸 엘리자베스. 32,989톤. 와. 절반도 안 돼. 2배 이상이네요. 와. 그다음에 항모. 지금 엔터프라이즈 말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미국의 엔터프라이즈호가 굉장히 적대. 32,060톤. 야마토 전함이 항모보다 2배 이상 만재배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야마토 만드느니 항모 2척을 만들었으면 일본은 미드웨이에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왜 저렇게 야마토 만드는 거에 혈안이 돼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이 재원과 성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외국 함정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나라의 많아 보여요. 우리나라의 네.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의 네네네네.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인 독도함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야마토의 만재 배수량이 7만 2천 톤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해군 함정 중에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인 독도함의 만재 배수량이 19,000톤을 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비교가 이게 너무한 게 19,000톤 어마어마한 배거든요, 사실. 그럼요. 네. 전장이 236m로 역시 독도함보다 길어요. 전폭이 38m. 전폭은 그래도 독도함이 2m 정도 기네요. 그리고 기간을 따져보면 함식 증기터빈 4기를 운영을 해서 속도가 평시에 무려 27노트입니다. 우와. 그런데 27노트면 어느 정도죠? 27노트면은 상당히 빠른 건데 대형 지금 야마토급 그러니까 만재 배수량 7만 2천 톤급이 27노트를 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엔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엄청난 거고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때 빠른 구축함이 30노트 정도 나오죠. 맞습니다. 27노트는 평시 속도고요. 근데 좀 더 속력을 내야겠다라고 하면 인력을 추가 투입을 하면 최대 29노트까지. 사실은 실험을 해본 일본 그 당시에 탑승했던 승조원들은 29노트를 초과했었다라고도 증언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최대 승무원 숫자는 2,800여 명이고요. 무장으로는 당시 최대였던 460mm 45 구경장 3연장 주포가 3기가 장착돼 있고요. 155mm 60 구경장 3연장 부포탑이 4기, 155mm 60 구경장 3연장 부포탑이 2기, 각종 대공화기가 180여 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주포에 사용한 포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91 철갑탄, 일식 철갑탄, 30 통상탄이라는 탄들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탄들이 무게가 다 1톤이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포탄이 아니라 자동차를 놓고 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근데 무게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경차 한 대씩 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 30 통산탄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탄인데 당시 일본에서는 대공화기로 주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포에서 날아오는 적의 항공기를 일격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확산을 해야겠죠, 탄들이. 그래서 대형 산탄총 쉘을 주포에 넣어서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어력 면에서 보면 측면 장갑이 410mm, 갑판 장갑이 200mm, 함교의 장갑이 500mm, 주포탑 전면의 장갑이 660mm. 그렇기 때문에 주포탑에 사실은 몇 번 명중탄을 맞은 적이 있는데 야마토도 그렇고 동급인 이번한 무사시도 대부분 튕겼다. 주포탑에 맞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전함 중에서는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을 했으나 문제는 부포와 일부 장갑 부분이 너무 얇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일부 부분은 심지어 기관총으로 쏴도 관통이 될 정도로 얇은 부분. 아킬레스건이 있었네. 아킬레스건이 그렇죠. 한 군데가 아니라 좀 여러 군데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광학 측거위도 15m짜리로 당시 최고 제품을 장착을 해서 사격 통제 장치도 좋았고 나중에 비록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레이더도 장착이 되긴 합니다. 야마토의 함내 복지도 당시엔 최강의 수준이었어요. 최대한 많은 침대를 선내 확보를 해서 수병들이 대부분 침대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수병들에게 침대가 지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다른 전함에 비해선 너무 안락했고 심지어 다른 전함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여름의 필수품 에어컨까지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샤워 시설도 다른 배에 비해서는 아주 잘 돼 있었는데요. 다른 배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나면 아니었어요? 네. 바닷물로 샤워를 해야 됐었는데요. 네. 그래도 야마토는 최대한 처음에는 담수로, 그 다음에 바닷물로, 그 다음에는 다시 담수로 씻을 수 있게는 조건이 됐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시설도 좋고 뭐 워낙 거대하고 주포도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야마토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났었죠. 그냥 말 그대로 거함 거포주의 시대의 국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연합함대 기함이었어요. 그래서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사실 이거 건조에 반대했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기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내 생활했더라고요. 그게 별명이 야마토 호텔인데 그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바도 있고 그랬던데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나중에 무사시는 시설이 더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호텔로서는 확실한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전에 나가서가 문제인데 미드웨이 해전 때 처음 출격을 해요. 네. 근데 야마토는 이때 임무가 항모 파괴였어요. 항공모함을 그냥 주포로 주포로 박살낸다. 나갔는데 저 뒤에 쳐져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미드웨이는 참전도 못했어요. 아, 그리고 하여간 안 들키느라고 야마토 보호하느라고 거짓말 좀 못해갖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막상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항공력으로 의한 승부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희한한 게 사실 해전이 이제는 항공력으로 간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았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가장 그때 당시에 항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었죠. 예. 근데 그 항모를 더 만들지 않고 야마토를 만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러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이게 옳다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이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워낙 당시 항모에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드웨이에서 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항모의 2배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함재기 성능도 월등하게 좋았고 훈련도 잘 돼 있었고 그러니 2배가 넘는 전력으로 가는데 여기다 항모 2개를 더하느니 막강한 전함을 내보내서 항모의 엄호를 받으면서 그냥 일개 부셔버린다.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사실을 떠나서 나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호쾌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 얼마나 신나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군기들은 오다가 일본군 항공망 방어망에 다 걸려 떨어지고 그럴 때 탁 나타나서 항모 한 2개 격파하면 살아남은 미군 비행기는 물에 다 떨어지고 와 이런 생각. 아꼈잖아요. 뭐 하여간 제가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할 때 항상 2가지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일단 산업력에 총력에서는 미군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게 엄청난 그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일본이 그때만 해도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일본도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일본의 산업 기술력이 언밸런스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미국보다 앞서지만 어떤 건 너무 처지는 거죠. 그런 언밸런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강한 호랑이 하나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로 양을 이긴다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야마도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서서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그만큼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 결과가 과연 잘 따라져 왔는지 이게 사실상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가장 큰 크기의 전함인 야마토 실전은 어땠나요? 이게 야마토는 이제 실전하면 또 이게 야마토의 구력으로 유명한 게 많은데 네. 일단 미군 함재기가 무서워서 거의 나가질 않았어요. 왜 만든 거죠? 호텔로. 호텔. 호텔. 그래서 네. 야마모토께서 거기서 붓글씨도 쓰고 뭐 그렇게 내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해안포로서 호텔로. 그러다가 이제 그 드디어 이게 전투가 이제 미국이 상륙해서 필리핀까지 오니까 안 나갈 수가 없다. 뭐 그때 와서 막 통사정도 하고 그랬대. 이걸 이렇게 세워놓을 겁니까? 그래서 드디어 나갔죠. 네. 그래서 필리핀에 미군 항모를 격침하러 나간 게 아니라 미군 수송선을 격침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테로 갑니다. 그랬는데 이때는 야마도만 간 게 아니라 자미하면도 무사시도 같이 가요. 그래서 갔는데 이 미군 항공 전력 앞에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사시가 격침되게 됩니다. 부사시가 참 열정적으로 싸웠었죠. 무사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전투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사시는 잘 아시듯이 야마토급의 2번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토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된 어떻게 보면 더 최신형 전함이죠. 자, 1944년 10월에 레이테만 해전의 함대 일원으로 출동을 하는데 24일 날 시부얀 해역에서 미 항공 세력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파식 공격을 당해요. 12시부터 제파 공격이 시작이 됐고 3시까지 계속적으로 제파 공격이 감행이 됩니다. 제파식 공격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함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사시와 그리고 피해 입은 다른 선박이 함대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먹이가 된 거죠. 다시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게 되고요. 7시 35분경에 완전히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야마토, 그러니까 기함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면이 당연히 있으니까 함부로 못 나섰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때 함대가 이제 구리타 다케오 중장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1유격 함대라는 건데 이게 당시 일본군 연합 함대 중에 최고 주력 함대였어요. 뭐 야마토 무사시 있겠다가 그리고 다른 전함도 5척이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순양함 11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19척.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항모가 없는 거죠. 또 중간에 잠수함들을 막 만나요. 근데 다행히 야마토는 잠수함은 피했는데 순양함들이 격침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망 다니는 꼴이 됐어요. 이렇게 막 도망 다니다가 3.1 섬 근처라는 데서 갑자기 미국 항모하고 조우를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을 때 미국 항모다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가 잡을 수 드디어 있다.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게 항모가 아니고 수송선을 개조한 그 항모라고도 할 수 없는 그걸 뭐 별명이 찝차라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를 날릴 수만 있는. 네, 그러니까 한 척당 28대 정도의 항공기를 탑재했고 이거는 이제 지상 상륙부대 지원용 함대였어요. 그리고 호위 구축함이 3대밖에 없었어요. 얘들하고 만난 거죠. 근데 항모 전단은 딴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야마토 부대가 이쪽으로 온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경량급 태피3라는 경량급 함대가 그냥 적의 주력하고 부딪혔던 거죠. 드디어 용을 만났다. 호랑이는 이 용과 싸워야지. 이러면서. 거기다가 야마토까지 있는. 이쪽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지. 이 야마토까지 나타났으니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냅다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사실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항모를 일단 살려야 되니까 아무리 수송선이라고 그래도 마침 스콜이 오고 있어서 스콜 속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축함 3척 보고 쟤들을 지연시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구축함 3척이 야마토와 5척의 전함과 순양함들이 있는 일본군 함대로 돌진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는 걸 알고 지금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함의 약점이 작은 배를 못 잡아요. 빠르고 작은 배를. 중순양함들도 빠른 배를 못 잡아요. 그래서 구축함들이 거의 어뢰종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가서 마구 쏴갈겼대. 네. 근데 맞아도 끄떡을 안 해. 끄떡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5척의 전함이 문제인데 어뢰를 막 쐈는데 회피를 했단 말이에요. 또는 빗나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게 야마토나 다른 전함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함들이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함들은 옆에 한번 휘저으면 옆에 자기 편 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피 기동을 한번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돌아요. 네. 아무리 야마도가 빨라도 순양함, 구축함이 전속력으로 미군 항모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돌았으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함들이 다 뒤에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야마토의 굴욕이라고 유명한 건데 여기서 이제 싸우던 구축함 2척이 침몰하고 항모는 한 척이 침몰하고 사실은 수송선이죠. 그리고 다른 한 척은 가미가제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되죠. 그러나 이 야마토는 구축함에 쫓겨서 도망가 버리는 이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해프닝 중에 해프닝이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은 야마토가 갑자기 회피 기동을 시작하더니 야 다시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전에 전함이 이래저래 안 맞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뉴전사에서 그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야마토가 침몰했던 해전의 시기하고 겹친다고. 어. 예, 이 필리핀 해전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상륙 작전이 벌어지는데 1945년 4월 1일에 오키나와 서한 중앙 지점에 미군이 상륙하죠. 네. 그리고 해병대는 북쪽으로 가고 육군은 남쪽으로 그렇죠.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북쪽은 너무 쉽게 뚫려버리고. 네, 뭐 그래도 꽤 전투를 하긴 했어요. 네네. 남쪽으로 내려간 육군은 이제 그 슈리성 앞에 있는 그 철의 방어선에서 그 격전을 벌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야마토든 뭐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마토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941년 일본에서는 전 세계 최대의 전함인 야마토가 건조되어 실전에 배치된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야마토가 기함으로 출전하지만 실전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다. 1945년 전쟁 말이 되자 미국이 오키나와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를 위협하게 되고 일본군은 이를 막기 위해 최후의 출동 명령을 내리면서 야마토는 마지막 항해에 나선다. 근데 야마토의 경우 편도 연료만 넣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의견이 많이 이야기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야마토는 특공 작전을 하기 위해서 편도 연료만 넣고서 출격을 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루머 같은 것들이 또 돌아다녔어요. 네네네. 그런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일본의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해상 봉쇄가 됐고 전황은 나빠지니까 심지어 야마토에 넣는 연료도 좀 아까우니 좀 편도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럴싸하게 하고 지상 포대 같은 걸 하는 게 어때? 라고 했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연료는 그래도 왕복할 수 있을 만큼은 줬다라는 게 정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함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발휘해서 오키나와 전역에서 뭔가 전세를 뒤집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일본 군부에도 없었어요. 이들의 주요 목적은 가미가제 특공을 하는 데 있어서 미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가미가제 특공을 하면은 다 대공포화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호위하고 있는 미군 함재기에 의해서 다 격추될 게 뻔하니까 미군들에게 먹음직한 미끼를 던져주고 거기에 집중돼 있는 사이에 가미가제 자살 공격으로 미군의 전력을 많이 퇴화시키자. 이게 일본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 특공 작전의 이름이 기쿠스이 작전입니다. 작전은 1945년 4월 2일 15시 20분에 발동이 돼요. 그래서 야마토가 1000발이 넘는 주포탄을 적재를 하고 구례항에서 빠져나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출전을 한 데다가 뭐 생각과 다르게 주포탄도 가득 채워줬으니까 야마토의 수병들과 초급 간부들은 사기가 충천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경험이 많은 노장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작전인지. 게다가 그 당시 시점쯤이 되면은 항공 세력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함선이 덩그러니 놓여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타겟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대요. 우리가 오키나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기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바다 위 점만 빼놓고는 전부 다 연합군 미군이 사실은 점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미군이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력으로서 사실 일본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감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무사히 도착한다면 뭐 넓은 바다에서 밤에 어떻게 가면서 안 들킬 수도 있는데 이미 미국 잠수함들이 그네까지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야마도가 출항한 지 2시간 만에 미국 잠수함 2척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따라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호 보내면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잠수함이 느리니까 놓쳐요. 놓쳐도 대강 어디서 놓쳤다 그러면 다 알아요. 네. 근데 바로 이제 항공 수색기들이 나가는데 당시 미국이 해전에서 유리할 수 있었던 게 그 카타리나라든가 성능이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계기들이 순식간에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마토가 침몰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무렴 그래도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미군 입장에서 그냥 계속 보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오키나와까지 갈 때까지 어디 보자 이러지 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군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나요? 당시 미군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전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마토가 온대. 그래? 그러면은 누가 가서 저 공을 취할 것이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군 거기다 모든 암호문을 다 해독을 해서 심지어 이들이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야마토가 자신의 행선지를 속이기 위해서 구레에서 나와서 규슈로 돌아갔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통신에는 정확하게 그 변침점이 와. 정확하게 찍혀 있진 않았으나 잠수함에 다 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에 다 걸렸기 때문에 수상정에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디에 몇 시까지 누가 온대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희열을 느꼈겠네요. 봤지? 지금 내가 3시에 여기 도착. 봤지? 야, see?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선 거의 뷔페 식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갈래? 우리 그 뭐 수상 세력이 가서 격침시켜도 올체. 되고 네. 그리고 항공 세력이 가도 돼. 막 이러다가 그래도 수상 함정에 수상 세력으로 한번 야마토랑 붙어서 깨트리는 게 어떠냐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항공 세력 쪽에서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발견도 우리가 훨씬 빠를 거고 피해도 훨씬 적게 우리가 격침시킬 수 있는데 굳이 가서 주포를 교환하면서 그 번잡한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명령은 떨어졌지만 5함대의 58 기동부대 마크 미처 제독은 그 명령에 불복을 해요. 그렇다고 대놓고 막 완전 불복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4월 6일 날 자신이 지휘하는 항공기들에게 공대함 무장을 장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밤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 7분에 제1파 공격 편대를 이함을 시켜요. 항공모함에서 이제 함재기들이 다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분 뒤에 상관인 스플런스 제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갑니다.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아. 선 조치 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었으니 갔다고? 그래. 그럼 미군은 항공 전략으로 야마토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이후에는 야마토는 정말 미군의 벌떼 같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사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는데 사실은 무사시에서 한번 이 전투를 해보니까 미군도 배운 게 많은 거예요. 물론 일본군도 배운 게 많았겠지만. 그래서 일파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축함, 이격대에 있는 함정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보통 함정에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대공포나 대공기관 총들이 있는데 뭉쳐 있으면 화망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격대에 있는 함정은 아무래도 화망을 형성을 못해요. 되게 쉬운 타겟이죠. 그래서 그 이격대에 있는 함정 먼저 침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1파 공격 편대 중에는 전투기, 내격기, 극강화 폭격기가 다 혼재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 맡은 바 임무가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일본의 항공기를 요격하고 만약에 항공기가 없다면은 기총 사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판에 야마토나 다른 일본 함상에 그 노출돼 있는 대공포를 운영하는 요원들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극강화 폭격기는 극강화 폭격기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내격기들은 처음에 1파와 2파 공격 때는 사실은 양측, 그러니까 우형과 자연 쪽으로 나눠져서 공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45분경에 야마토의 약점 중에 하나인 후미, 부포 부분에 드디어 명중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되고 이후에 1시부터 다시 미국의 제2파 공격이 시작이 돼요. 내격기들과 극강화 폭격기들이 전방위에서 공격을 가해옵니다. 이미 상당히 손상을 입은 야마토는 최선을 다해서
대공사격을 하면서 방어를 하고 회피를 실시했지만 운명의 시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파 공격이 끝났을 무렵에 야마토는 이거는 추정치예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야마토의 몇 발이 명중됐다 이거 기록도 안 남아 있고요. 네. 야마토 자체가 두 동강이 나서 침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뭐를 맞았는지 건져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어뢰 10발, 탄 15발 이상이 명중이 됐다. 난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야마토와 함께 했던 전함들은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총 9척의 함정이 같이 갔었는데 2척만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고 7척은 침몰을 했거나 아예 전투 불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야마토가 뭐 이미 떠날 때 가기만 해도 기적이다라고 알고 있듯이 미국의 이 항공대 이 사령관도 이걸 왜 가서 백규리 싸워? 우리 비행기 띄우면 다 이기는 건데. 그리고 전투기가 기총 사격으로 갑판 위를 쐈다? 얼마나 자유롭게 공격이 가능했으면 이 상황까지 왔을까? 야마토는 이제 최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재파 공격은 30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요. 드디어 1시 30분 마지막 3파 공격이 야마토에게 가해집니다. 당시 야마토의 속도가 18노트 정도로 떨어졌고요. 좌현 쪽으로 함이 15도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함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어 있었고요. 이 침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 피해 복구 팀이었는데 이들조차 대부분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 복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기울어지니까 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구역을 일부러 침수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하부에 있던 특히 기관실에 있던 인원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스란히 익사를 하게 됩니다. 자연 쪽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연 쪽으로 집중적으로 어뢰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뢰 공격은 내격기가 하지만 극강화 폭격기와 전투기는 뭘 하느냐. 계속 하던 일을 해요. 이 과정에서 적어도 10발의 어뢰가 추가적으로 자연과 방향타 부분에 집중이 되자 야마토는 속도가 7노트로 떨어지고요. 방향타는 조작 불능 상태가 돼서 야마토 자체가 기울어진 채로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아주 느리게. 더 쉬운 타겟이 된 거죠. 결국 함의 기울기가 70도 가까이 되자 14시 2분 정도에 조난기를 걸게 됩니다. 이제 이제 퇴함하겠다라는 신호가 된 거죠. 퇴함 명령이 내려져서 승조원들이 숨가쁘게 퇴함 준비를 하고 있는데 30분 뒤에 그러니까 14시 30분이죠. 어마어마한 유폭이 벌어지면서 야마토가 두 동강이 나고 바로 침몰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2,800명의 승조원 중에 약 10%인 270여 명만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폭에 이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게 되느냐. 폭발력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 폭압의 일부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배에서 날아가 버린 인원들, 그들이 겨우 살아납니다. 아, 오히려요. 한 여단이 그 전멸한 거죠. 해체가 닫혀버려가지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판 장갑이 20cm였어요. 그러니 그걸 부수고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갑판 밑에 있던 인원들은 거의 다 탈출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함의 야마토의 최후를 보고 난 후에는 전함은 이제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베트남전과 걸프전에 또 보여진다면서요. 전함은 있는데 이제 전함의 성격이 바뀌었죠. 그리고 베트남전도 있지만 그 전에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우리에게 중요한 6.25 전쟁이 있었죠. 6.25 때도 전함의 활약 대단했죠. 6.25가 발발을 하자 미주리는 물론이고 나머지 4척의 아이오와 전함들도 좀 쉬고 있다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복귀를 하면서 지상에 있는 유엔군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흥남 철수 작전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25가 끝나고 이들이 좀 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른 함정들을 많이 만들고 좀 더 소형의 함정으로 집중을 할 때였는데 그 뒤에 또 베트남전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뉴저지함이
110일간 작전에 동원이 되면서 16인치 포탄 5,688발을 발사를 하고 5인치 포탄 15,000발 이상을 발사해서 지상군 작전을 돕게 됩니다. 자, 베트남전도 끝나고 진짜 이제는 좀 긴 쉼을 갖던지 아니면은 뭐 해체가 되던지 이런 운명을 맞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동원이 됩니다. 1980년대에 냉전이 가중이 되고 중동 지역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큰 전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5대의 전함은 너무 구식이었어요. 그래서 현대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뒤에 1990년 걸프전이 발발을 하자 미주리호와 위스콘신호가 참전을 하게 돼요. 이 두 함정은 걸프전 동안 5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약 1000여 발의 16인치 함포를 발사를 하면서 지상군을 다시 한번 돕게 됩니다. 걸프전이 종전이 되고 아이오와급 전함은 현역에서 다시 한번 은퇴를 하고 뉴저지와 미주리 그리고 위스콘신은 박물관으로 개조가 돼서 전시가 됐고요. 네임십인 아이오와는 그래도 조금 더 견뎠다가 2012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항해를 끝내고 LA 항구에 영구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이오와급 전함은 모두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전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마토에서 얻은 전운이라고 볼 수 있죠. 드디어 바다도 항공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함 미사일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주포를 이용해서 사격을 하면서 이제 오차를 조준해서 명중탄을 날렸다면 이제는 미사일이라는 더 정교한 유도 무기 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함포를 계속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함정이 크기가 어느 정도 작아지고 그리고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하면서 대공무장을 갖추고 있는 함정이 더 쓰기가 좋아진 거죠. 최근 국군이 합동화력함이라는 개념을 내놨는데 이건 뭐예요? 사실은 합동화력함이라는 개념은 미군에서 한참 개념 연구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연구를 중단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언론에 좀 발표된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합동화력함이 있어야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장사정 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남북은 휴전선을 놓고서 대치 중이잖아요. 대부분 무기 체계가 지상에 전개돼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정찰 감시를 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합동 화력함이 있으면은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가서 그들의 이 레이더나 아니면 정찰 자산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나 아니면 지상에 표적이 공격을 당해도 함정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아이디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합동 화력함의 주 무장은 탄도탄 혹은 유도탄인데요. 그 주 무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전략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해군 소속이고 무장은 전략사령부예요. 이원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북의 잠수함 세력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합동 화력함을 보호를 잘 할 것인가라는 점도 고려가 돼야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거함, 거포, 이 전함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메시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군이 야마토를 개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실리적이고 미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야마토를 만들 때 이유를 또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으로 보면은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군사 전력들을 보면은 가끔 나라의 자존심, 뭐 국가의 자존심, 뭐 이런 게 들어가면서 판단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뭔가 과거 보상적인 생각이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런 뉴전사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전쟁사를 보면 항상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과거의 패배로 끝나요. 네.
야마도도 또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있을 때는 못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지. 참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지금 미래에서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걸 교훈을 삼고 좀 멀리 내다보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님. 저희가 오늘 전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함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형태와 특징이 좀 달라졌고 쓰임이 달라졌을 뿐 전함 같은 무기 체계는 현대에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죠.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당선인이에요.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은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과 조선업을 같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특히 군수 분야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이 군함과 해양 세력을 계속 팽창하면서 원양 해군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군함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계속 건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게다가 미국이 파트너로 점 찍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전함이라는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전함이 그럼 틀린 방법이었냐? 아닙니다. 전 세계 바다를 전함이 누리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떠한 대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걸 뉴전사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동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